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에게 매일 기도를 드렸다. 신이시여,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지 100일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앞에 신이 나타났다. 신이시여,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신이 대답했다. 얘야, 제발 복권이나 사고 기도를 해라. 언제나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주어진 조건, 주변 상황과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하지만 뒤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힘 없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실행력이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이치다. 행동 없이는 어떤 생각도 실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치를 현실로 옮기는 건 역시 매우 힘든 일이다. 생각은 많고 실천은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앞서 한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예사와 야후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실천을 전제로 하는 가치관을 담은 말이다. 유대인은 신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여겼다. 실천 없는 계획이나 생각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애초에 생각과 실행을 가르지를 않는다. 이것이 노벨상의 23%를 유대인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고 미국 100대 기업의 40%를 유대인이 소유할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하다. 생각한 것이라면 바로 실행하고 그 시행착오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시 다음 실행으로 이어간다. 원대한 포부든 작은 약속이든 상관없다.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 사람 왠지 좋다의 저자인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히토도 말했다. 사무실 쓰레기통이 차면 조용히 직접 비우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소문이 돌게 된다. 나는 원래 큰일만 하는 사람이다. 또는 그런 작은 일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드물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다. 하루 5분 스트레칭이 몸의 피로를 없애는 건강의 비법이 되고 아이와 매일 눈을 마주하는 10분이 가족의 안녕과 행복,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뜻밖의 일은 차고 넘친다. 그러니 시도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되더라도 결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고 내가 남는 자라는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하길 바란다. 넘어진 횟수만큼 귀한 노하우가 쌓일 것이다. 그 깨달음을 기억하고 다음 도전, 그 다음 도전, 또 그 다음 도전에 적용하고 실행하길 바란다. 그것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경영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반복된 시련으로 크게 낙담하는 일이 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좌절의 순간이 오면 지금껏 믿어온 삶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공의 대명사처럼 통하지만 그들 역시 무명의 민족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말이다. 반복되는 시련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언제나 희망을 품는 것이다. 결국엔 내가 남는 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 말이다.
언제나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글은 징기스칸이 쓴 시다. 징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은 태무진. 그는 1162년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는 자기 이름을 쓰는 법도 배우질 못했다. 9살 때는 그의 아버지가 독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와 가족들은 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는다. 겨울이면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오농강 지역에서 그는 겨우 목숨만을 유지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다. 27살에 그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칭기스칸 칭호를 얻었지만 주위에는 그를 시기하며 위협하는 무리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동지요 고원 부족의 족장인 옹칸의 계략은 그를 거의 죽음에까지 내몰게 된다. 그는 겨우 살아나 도망치지만 징기스칸과 함께 살아남은 자는 겨우 19명이었다. 징기스칸은 19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짐한다. 만일 내가 이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면 흙탕물처럼 되게 하소서. 그는 19명의 부하들과 이 다짐을 하며 흙탕물을 마셨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 최초의 동서통일 제국인 몽골을 세우게 된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라. 마흔에 노점상을 시작했다가 이후 수백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게 된 기업가가 있다. 바로 석봉토스트의 김석봉 대표이다. 성공한 이들이 모두 그렇지만 그 역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너무나 가난했던 가정 환경 탓에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공부를 하는 대신에 돈을 벌어야 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을 쓰면서 고되게 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렇게 막노동과 과일 행상, 정비공 등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용접 기술을 터득하고 나서 그는 15년간 용접공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가 원하던 일이나 삶이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이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던 그에게 유치원 교사인 아내와의 만남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아내가 제시한 결혼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중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칠 수 있었다. 마침내 대학교까지 졸업하자 묵묵히 그를 뒷바라지 하던 아내는 전 재산 200만 원이 든 통장을 그에게 내밀면서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라고 말한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게 된다. 김석봉 대표는 대학교 졸업 후 차분히 생각을 해보았다. 졸업했지만 이미 나이는 40이고 모아놓은 돈은 변변치 않았다. 게다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던 시기는 IMF가 터진 1997년,
섣불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온전히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일이 좋겠다고 생각해 비교적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고객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는 노점상을 하기로 결정한다. 악사까지 공부하고 새롭게 시작한 일이 노점상이라니. 사람들이 허름한 노점상처럼 나를 초라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것 같아 후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만 있던 것도 아니었다. 처음 하는 장사여서 그런지 가게도 어쩐지 잘 되질 않았다. 심지어 지역 불량배가 텃세를 부리며 장사를 방해하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늘 그를 응원해주는 아내가 곁에 있었다. 힘들 때는 신에게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었다. 실패가 거듭됐지만 그럴수록 계속 시도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그는 우선 단골 고객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손님이 우연히 가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러려면 다른 노점상과는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길거리 토스트와는 다른 맛의 토스트를 준비하고 토스트 종류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비록 노점이었지만 선택의 폭이 넓은 토스트 전문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석봉 토스트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다. 청결한 이미지를 위해 그는 복장에도 신경을 썼고 틈나는 대로 매장도 청소했다. 그랬더니 하루 평균 20명 정도였던 석봉 토스트의 손님은 하루 300여 명이 찾아오는 무교동의 명소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6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한 석봉 토스트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사람이 변화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참으로 다양하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고 등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경험 하나로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꿈꾸기도 한다. 조지 포먼도 그랬다. 어린 시절 그는 도둑질과 패싸움을 일삼았고 흑인을 차별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았다. 매일 경찰에 쫓기는 그에게 희망이란 없는 듯 보였다. 그날도 그랬다. 여느 때처럼 경찰에 쫓기던 그에게 사촌 동생이 말한다. 그러면 그렇지. 평생 경찰한테 쫓겨다니기나 해라.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 한마디에 포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상 물정 하나 모를 것 같은 어린 동생에게 자신의 삶을 실패로 단정짓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학교에 들어가 취업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46세 세계 챔피언이 된 조지 포먼의 얘기다. 청소년 시절 마음을 다잡은 조지 포먼은 훗날 권투 선수로 성장한다. 그가 활동했던 1970년대는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같은 유명 복서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포먼은 그런 쟁쟁한 선수들 가운데서도 192cm, 110kg이라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으로 헤비급 복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지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1974년 무하마드 알리, 1977년 무명의 선수 지미영에게 패하면서 그는 은퇴를 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가 겨우 29의 일이었다. 그가 은퇴한 후 택한 삶은 개신교 목사였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청소년 센터와 빈민 구제시설을 설립한다. 최정상에 섰던 유명인이었지만 일반인이 된 삶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곧 재정 악화로 더 이상은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는 센터를 되살리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다시 링에 오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때 그의 나이가 38,
선수로 치면 이미 환갑이 지난 나이였다. 링에 오른다고 해도 승리할 확률은 아주 희박했다. 주변인들, 그의 뜻을 잘 아는 딸조차도 그를 만류했다. 그러나 조지 포먼은 선수 생활을 하던 때보다 더 악착같이 훈련에 임한다. 그런 포먼의 태도에 그의 도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지 포먼은 46의 나이에 최고령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된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순간이었다. 청소년기에 범죄를 지어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인생을 보낼 수도 있었던 포먼.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의 길을 걸은 포먼. 그리고 그가 39에 권투에 복귀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그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없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포먼은 다시 일어섰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다. 인생 역전의 순간은 언제나 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소유해야 하는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돈을 버는 목적, 공부를 하는 까닭도 모두 인생을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만족했을 때 큰 부족함 없이 삶이 원활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심을 줄이거나 소유를 늘려야 한다.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기가 어렵다. 반면 욕심이 없다면 적게 가져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잃기 쉬운 것들이라면,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로 잃게 된다면 만족의 순간은 너무 짧다. 하지만 같은 것을 소유했으나 잃지 않는 것이라면 만족의 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오래도록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쉽게 잃지 않는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 쉽게 잃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돈과 명예는 잃기 쉽다. 차곡차곡 어렵게 모은 돈도 방심하면 언제 새 나가는 줄도 모르게 잃게 된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소비하면 순식간에 돈은 사라지고 만다. 드물긴 하지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 도둑 등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도 돈을 잃을 수 있다. 명예도 비슷하다. 오랜 노력 끝에 명예를 얻어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평생 잃을 일이 없다. 한번 내 것이 되면 온전히 내 안에 있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일이 없다. 게다가 지식과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그 지식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탈무드와 토라에서는 항상 공부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의 일상이며 의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대바림에 나오는 글이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진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의 가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할 때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될 때 약속된 세상에 성공과 축복도 따라온다고 그들은 믿는다. 미슐레이 잠언도 마찬가지다. 미슐레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미 지혜가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조화롭게 구해야 한다. 지식은 사실과 원리,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혜는 원리와 기술을 이롭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식만 갖고 있다면 가진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다. 또한 지혜만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뜻을 펼치는데 원활하지가 못하다. 지혜가 부족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를 조장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지식이 부족한 의사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기업가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부하는 분야 역시 넓고 방대했다.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항상 실천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외적 가치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내적 가치에 관심을 둔다. 자기 탐구, 성장, 성숙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학습하고 자기 개발에 힘쓴다. 그렇다면 내적 가치에 근거한 나만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그것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심력이라고 부른다. 한국경영학의 원로 윤석설 교수는 문학에서 경영을 배우다 해서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네이키드 스트렝스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네이키드 스트렝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나의 배경을 벗어 던졌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이다. 한양대 유영만 교수는 이 힘을 나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를 둘러싼 명예와 직함, 학력과 소유 등 나를 지장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해도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3년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그가 살아남았다. 나는 그가 남다른 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실제로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비록 지옥 같은 수용소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목표를 세웠다. 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몸이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이 먼저 죽었을 것이다. 솔로몬은 이야기한다.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삶이 무너져 내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은 대인관계에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을 향한 칭찬 역시 유효하다. 어떤 이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지인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위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위안은 순간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줄 수는 있다. 그 위로는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자칫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정의 진보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더 유효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격려를 쏟아줘야 한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자신을 칭찬해주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한다. 주도력은 스스로 행하는 힘을 뜻한다. 아무리 좋고 귀한 것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우연히 찾아왔듯 우연히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신의 존재는 인간으로서의 유대인을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라는 신의 약속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들의 공부 방식만 보아도 그렇다. 유대인들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얻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공부보다는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며 토론하는 공부 방식을 선호한다. 스스로 배움을 구하고 스스로 답을 내린다. 그렇다면 주도력이란 무엇일까? 주도력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속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시도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다.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주도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지를 북돋고 동기를 부여한다. 세 번째는 마무리하는 것이다. 주도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낸다. 물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이후 성공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탈무드에 나무와 쇠에 대한 우화가 나온다. 쇠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온갖 나무들은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자 신은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쇠는 너희가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너희를 해칠 수가 없을 것이다.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아무리 강자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하고 정갈은 파리를 무서워하고 매는 거미를 무서워한다. 제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약자에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조건만 성립되면 강자를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다. 도끼의 자루인 나무는 도끼날이 무쇠보다 약하지만 도끼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루의 힘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강자라고 해도 천적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작거나 약한 존재일 때가 많다. 이처럼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역할과 강점이 있다. 그러니 스스로 쇠에 비해 약하기 그지없고 화려한 갈기를 가진 사자에 비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의 가치를 굳게 믿기를 바란다. 나아가 오늘 당신이 구한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었는지, 내적 가치의 근거에 하루를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구했는지 점검을 해보자.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해 간다면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진정한 성공이란 현실을 벗어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이상이 아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성공은 외부에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주위 환경이,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내면부터 변화해 외부로 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자들의 첫 발걸음이다. 홈브레 작가 최명희는 글쓰기를 두고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날렵한 끌과 세부치 대신 온 마음을 다해 한마디 한마디를 파내려갔다고 작가는 자신의 글쓰기 세계를 표현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새기는 것처럼 수많은 난관을 지나쳐야 한다. 누군가는 도중에 좌절해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기도 한다. 하지만 꿈을 간직한 채 한 걸음 더 내딛고 한마디만 더 파내려 간다면 꿈과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꿈을 잃지 않았고 숱한 고난에서도 신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했다.